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효은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이번 주도 늘 그랬긴 합니다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3분기 GDP가 이번에 2.3%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분기에는 2.6%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막바지죠. 미국 대선의 상황이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 특히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라는 거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충분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구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 주 역시 계속해서 워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주에는 역시 환율,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 유가 문제, 이 두 가지 매크로 지표도 조금 더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더 관심 있게 이 상황을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스타벅스도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스타벅스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기를 또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쪽에선 좀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는 있습니다만은 AI 쪽으로 다시 한번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10월 28일 월요일 순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체크 오늘은 이재용 회장의 BBB 이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2년 전 10월 27일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날 이제 공식 회장으로 취임을 했었고요. 이제 2년이 이제 돼 가기 때문에 한번 좀 그동안의 상황을,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의 부진을 좀 고려했을 때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 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 모토, 슬로건이 BBB를 이제 잡겠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 BB의 B는 반도체, 두 번째 B는 배터리, 세 번째 B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섹터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모습, 삼성그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 평가해 봄으로써 지난 2년간의 이재용 회장의 어떤 모습을 한번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요즘 워낙에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좀 부진합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요게 이제 2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인데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59,500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올 여름쯤에 88,000, 그러니까 7월 11일 날이었습니다. 전고점이 88,800원 가서 이때 9만 전자는 이제 눈앞이고 10만 전자 이제 가자 이런 얘기들 그때 굉장히 힘있게 나올 때였는데, 그 뒤로 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참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연일 하락입니다. 그것도 긴 장대 양봉을 연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55,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6.1%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실적을 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3분기에 5조 1천억 좀 넘는 영업이익이었던 게 3분기에 9조 1천억 원으로 일단 3분기만 놓고 본다면 43%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2분기에 비해서 1조 원 이상 일단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대한, 향후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는 상당히 좀 흐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배터리도 보겠습니다. 사실 배터리는 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주가 보면은 삼성 SDI의 지난 2년 전에 주가가 72만 7천 원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근데 24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32만 2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주가 하락률이 55%, 반토막 이하로 좀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배터리 쪽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역시 영업이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이 5,659억 원, 그다음에 2024년 3분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현재 1,291억 원으로 이거 시장 컨센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 이 영업이익조차도 ILE 보조금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다, 손실을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좀 아직은 굉장히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10월 27일 주가가 87만 3천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바닥 찍고 6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금 126만 원, 130만 원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 장중 111만 원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106만 원으로 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17% 올라갔는데요. 이게 단순히 17%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적도 한번 보면은요. 2022년 3분기 2년 전에 영업이익 3,200억대, 그다음에 2년지 이번에 3,300억대, 약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주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실적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5공장 완공이 되고 하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도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반도체와 이 배터리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하고요. 바이오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는 이제 천대에서 물려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유지 또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바이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회장으로서 취임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2년간 상당히 발빠르게 여기 다니고 해외에서 주요 빅테크 CEO들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좀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데가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비교 대상이 워낙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회장의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삼성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회장으로서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이 CEO로서 가장 이 큰 위기, 즉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의 이 어떤 상황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이재용 회장한테는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부분의 해생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 회장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아버지의 그를 뛰어넘는 청초라람을 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서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10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그리고 11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간이 될 텐데요. 이번 다가오는 한 달을 또 긍정적으로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의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만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채 마쳤고요.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뉴욕 증시를 정리를 해보자면 나스닥만 빨간불을 켜내고 그동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왔던 다우와 S&P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관련주들 이번 주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준비가 된 가운데 이날 장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특히 테슬라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 연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나왔었던 이 중동의 전면전 우려감이 이날 장에서도 미리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날 장에서 WTI는 2%대 추가 상승이 나왔었고 금 가격 또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총격전을 가했고 다만 에너지 시설보다는 군사
전사 시설에 집중한 채 정밀 타격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좀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WTI 아시아 시장권 기준으로는 4%대 현재 하락세를 보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뉴욕 증시 분위기를 그대로 떠안고 이번 한 주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 발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정 정리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도 아무래도 뉴욕 그리고 미국 쪽의 시선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인 실적 지표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오늘부터 국내 증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쁘게 실적 발표를 이어갑니다. 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요. M7 좀 위주로 실적을 기입을 해놨습니다. 29일 알파벳과 AMD를 시작으로 30일과 31일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함께 집중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도 대거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10월의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변동성을 가지고 왔던 부분이 고용적 쪽이니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집중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갔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 부분은 10월이 마무리가 되고 11월이 시작한다는 게 되겠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전반될 수 있을지 반전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00년도 이후로 코스피의 11월 평균 상승률은 2.8%로 월별 기준으로 늘 최고치를 기록을 해왔다고 합니다. 12월까지도 긍정적인 지수 상승을 기록을 해왔던 만큼 이번 한 주 과연 우리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발표되는 주요 실적들과 경제 지표들 잘 주목하시면서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80원 뛰면서 다시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인데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타깃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 한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실적 변화에도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28일 월요일 이슈레이더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나우 1부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GC4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안경 쓰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업종이나 뭐 종목 얘기가 아니라 환율을 오늘 이슈로 잡으셔서 네네. 저도 참 오늘 이번 주는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마침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사님이 오늘 환율 이슈로 가져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었는데요. 네.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걸 보고 맞습니다. 종목 개별적인 어떤 재료나 탄력보다도 이제 매크로 지수의 어떤 재료에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배우는 단어가 한국은 수출로 좀 약간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출 근데 먹고 살죠. 그렇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나쁜 건 아니죠. 물론 그러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강달러를 환영을 할 텐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얼마를 버느냐보다도 현대차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네. 이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뭐 현대차와 같은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어닝이 이익이 주가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환율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좀 몇 개 있는데 먼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외와 국내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졌습니다. 여름보다는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달러화 지수는 그냥 달러가 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해서 이제 달러 그렇죠. 지수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파운드화나 유로화나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주요 기업들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의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독보적으로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좀 약간 더 약한 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시장은 안 좋은 걸 걱정을 하진 않죠. 이제 불확실성을 걱정을 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관세 걱정을 하겠죠. 예.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자니까 관세를 세게 매기면 상대국에서도 보복 관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가는 비싸지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국내 입장에서 이제 달러 원 원래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달러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수출, 수입,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주식 시장에서의 매도 매수거든요. 근데 네. 이 두 개가 모두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이죠.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달러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비싸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역시 뭐 달러 강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달러 강세에서 마치 좋은 기업도, 좋을 수도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 이슈를 한번 월요일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 달러, 이 환율 문제는 참 우리한테는 늘상 우리 경제가 붙어 다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올라도 좋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도 나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등등등,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상대적인 그런 어떤 연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환율 문제를 우리 같이 수출 주도 경제 구조로 가진 국가에서는 뭐 사실은 조금 더 이해를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환율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그런 관심주도 어떻게 있는지 최훈 앵커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현재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수출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차와 기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 미국으로 수출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대차보다도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게 된다면 기아의 영업이익은 3천억 원 가깝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게 된다면 10원당 약 200억 원 가깝게, 2천억 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완성차 쪽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와 기아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내리면서 22만 5,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현대차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현대차와 기아 환율 수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업체도 있습니다. 영원무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냈지만은 최대 고객사를 생각해 본다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수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무역의 최대 고객사는 VFC입니다.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해에는 또 최대 고객사가 룰루레몬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에 대한 수혜감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투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5% 이상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미국 쪽의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쪽에서 특히나 미국 쪽에서 큰 수익 기대감이 현재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전쟁 건설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강달러에 대한 수익 기대감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기업들이 사실상 강달러 기조에 대한 수혜감을 가장 많이 받아가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최윤 앵커가 다양한 환율 관련된 회사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제 박 기사님이 어떤 회사 어떤 종목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영환무역을 좀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그 노스페이스. 네, 그렇죠. 방금 그쪽이죠? 이제 설명을 해주신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네.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요. 먼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무역이 강달러 시대에서 상승한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원래 수출이면은 환율 높으면은 그렇죠. 수익성 좋은 거 실적이 아니에요? 좋아져도 강달러 때 올라간 적은 역대적으로 거의 뭐 없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영업무역 강달러 때문에 사야 된다는 리포트들은 엄청 많이 나오지만 강달러 때문에 영업무역 주가가 뭐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럼 거죠. 그 얘기는 고환율 때문에 강달러 때문에 실제 실적이 좋아도 네네. 그게 주가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었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는데 네. 뭐 과거에 꼭 뭐 어떤 일어난 맞아요. 일들이 미래에 또 재현된다라고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네. 자,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은 사실 지금 메리트와 리스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에서 왜 영업무역이냐 하면 사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네. 매출의 거의 99%에서 100%가 달러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다 수출이죠. 네. 거의 OEM 부분 다 수출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언급됐던 브랜드 노스페이스나 룰루레몬 이런 부분들. 노스페이스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요즘에 좀 약간 죽긴 했습니다만 룰루레몬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3분기 실적 그냥 정확한 몇 억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느낌만 말씀드리면 매출은 좀 약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맞춰준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리포트에 지금 명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뭐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업무역이 옷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한참 전에 해외 자전거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스캇이라고 굉장히 좀 고가 브랜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영업무역이 스캇 자전거 브랜드가 아픈 손가락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올 상반기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재고가 한 7,400억 정도나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400억이요? 예, 재고가. 예.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영업무역이 최근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좀 먼저 밝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부분의 재고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지만 영업무역은 원래 이 재고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좀 약간 특이하네요. 특이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고가 2분기에 늘어나면 3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100%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영업무역의 2분기 재고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을 조금 약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4분기 내년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 쪽과도 상당히 연관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소비자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의류 쪽에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일단 네모칸이 좀 몇 개가 좀 있죠. 이게 밑으로는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지지를 나타내는 가격대가 지금의 가격대고요. 얼마 전에는 저항을 나타내는 가격대인데 요 이제 저항을 나타냈던 가격대가 다시 지지를 나타내고 바뀌었네. 그렇죠. 네. 위쪽에 보시는 파란색 선은 이제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 따라서 우상향 튼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다시 한번 얘기가 반복되긴 합니다만 강달러 시대 때 영업무역이 주가가 좋았던 적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뭐 그게 또 반복되리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서 오늘 영업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과 좀 다르네요.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 그 다음에 매출이 크게 그 는다. 영업무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환율이 이거 수출 회사인데 환율이 강달러였을 때
그게 주가하고 큰 별로 연관성이 별로 없더라. 이것도 참 상당히 좀 의외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출과 관련돼서 박 이사님은 영원무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수출 관련된 종목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최근에 증시에서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주가 지난주에 많이 가지고 오르지 왔는데요. 않았어요? 지금 일단 올라오고 있고 추세를 지금 또 타는 와중에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또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글쎄.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강달러 관련해서는 지금 전쟁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미 대선이 이제 다음 주로 코앞까지 지금 다가온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미 대선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제 9월 달에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에 한국이나 또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었거든요. 예. 독일 같은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온 그런 측면이 네.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한 20%의 일괄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국가들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그렇죠. 있어서 그런 예.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런 또 관련 종목들이 계속 좀 들썩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 쪽에서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제조업 리쇼어링 관련 종목들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리쇼어링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 테마인 아메리칸 리쇼어링 ETF 같은 이런 이제 ETF 종목들이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10% 정도 넘게 상승세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지금 리쇼어링에 공들여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되던 간에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고 관련 시장 역시도 10조 달러 이제 규모에 해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예.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할 때 콘크리트 믹스를 고압으로 송출하는 그런 이제 건설 현장의 필수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 레미콘 차가 그 네, 콘크리트 가져오면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이제 그 네, 건물에다 쏘아 올리는 그 펌프카를 얘기하는 네,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뭐 지금 북미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2위에 해당하고요. 아, 그래요? 국내에서는 물론 단연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 이외에도 지금 북미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이런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터키에서도 지금 지진 복구 사업이 한창이기도 하고요. 네. 중동에서도 각종 도시화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건설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그러게요. 것을 예상해 봤을 때 트레이딩 이후에도 이런 관련 모멘텀을 보신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장 당시에 캔들 머리 구간인 27,000원 구간대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네.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좋네요. 네, 지금 23,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까지 일단 단기 관점은 좀 유효하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쪽도 연결을 좀 해서 그렇죠. 챙겨볼 그런 수 있겠네요. 쪽으로도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도로를 일단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좀 올려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이 전진건설 로봇을 좀 연관져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환율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봤고요. 전진건설 로봇, 그 다음에 영원무역 두 회사 얘기가 좀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분쟁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쪽이 크게 다쳐야 끝나는 치킨 게임 형국이 되면서 자칫 투자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흘릴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4년 한국 증시에서는 고려아연, 티웨이홀딩스, 한미약품, FN가이드 등의 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관련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은 지난주 우리 증시에 가장 뜨거웠던 감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리긴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이 최회장 측이죠. 공개 매수로 자사주 9.85%를 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과 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이 베인캐피탈이 1.41%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회장 측 연합군이 확보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한 고려아연 주식이 지분이 11.26%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풍정밀 공개 매수도 최 회장 측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1.85%를 추가하면 12.13% 정도를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 고려아연 지분을요. 이렇게 좀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이 고려아연 이슈를 준비해 오신 곽유정 파트너의 이제 이슈를 배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일괄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따로따로 움직임 그렇죠. 나오잖아요. 고려아연 관련 이제 분쟁 관련 종목들 내지는 한미그룹 관련 종목들 내지는 이런 티웨이 관련 종목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다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네. 시장에 사실 지금 현재 큰 대외적인 모멘텀도 좀 부재하고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트레이딩 자금까지도 가세함으로써 주가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자면 지금 네. 우리 앵커님이 그 고려아연 관련해서 지금 속보 뜬 것까지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각각의 각사 모두 다 지금 이제 지분율을 약 40% 정도 못되게 지금 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진 지금 박빙인데 의결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아직 과반수 이상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 보통주 같은 경우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또 장내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식 확보 경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또 시각이 또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또 키맨으로 엮이는 국민연금이 한 7.8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나 하나 같은 우호 세력의 또 표심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 주총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아연이나 영풍 정밀 쪽의 종목들을 매매하기에 있어서는 거진 사실 기술적인 대응 위주로밖에 할 수 있지 않나. 그 이른바 정도만. 선수들이 주로 그렇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맞습니다. 벌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해서 같은 네. 편끼리 하는 싸움이라는 그렇죠. 의미의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 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녀 측이고 그리고 임종윤 이사와 임종훈 대표 등의 현재 측이 또 있는 측에서 각각 지금 같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녀 측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자. OCI와 통합을 해서 R&D 자금을 조금 더 이제 추진 동력으로 쓰자라고서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반면에 형제 쪽 같은 경우는 일사늑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경영권이 결국에는 OCI 쪽에 넘어가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미 주총에서 결과는 한번 나왔었는데 네. 7월 이후로 그 과정이 또 다시 한번 뒤집어지면서 또 다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주사이자 형제 측을 대변하는 제가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이자 모녀 측을 지금 대변하는 한미약품으로 지금 네. 나뉘어져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엔 특히 한미사이언스가 추가적인 급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워낙 지금 올해 내내 사실 경영권 분쟁으로 가다 보니까 한미그룹 자체 사실 내실이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9.2%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네.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28일 예정된 임시 주총 네. 표대결에서 결과에도 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임시 주총 결과는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티웨이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대명 선호 시즌이 지금 티웨이뿐만 아니라 에어프레미아까지 지금 2대 주주로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고 서홍송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창업주의 장남인 서준영 손호 인터내셔널 회장의 수건 사업이 이런 이제 항공업과 맞아요. 예. 내지는 이제 호텔 그런 부분에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경에도 에어아시아 LCC 국내 영업권을 이제 획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명 리조트의 해외 진출과 예. 연계된 LCC 인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네.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했지만 2대 주주로서 계속해서 관련 현황을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티웨이 네.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관련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격화되지 예. 않을까라고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윤 앵커가 이제 이 경영권 관련 관심주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이제 한국 증시에서 한 가지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고려 아연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고려 아연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장중한 때에는 147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9위권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일단 MBK 파트너스와 이 고려 아연이 공개 매수 후에도 장내 매수가 더 격렬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0% 이상 상승 달력을 붙였고요. 티웨이 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3,3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일 만에 동전주였습니다. 1,00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3% 이상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꾸준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9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라는 공시를 내놓고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47,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한 때는 44,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영풍정밀은 보시다시피 장중의 변동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는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22,7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업들 보시다시피 주가의 상승률 높고요. 하락률도 현재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에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주가 사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보죠.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말씀하시겠어요? 티웨이 항공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앞선 그 고려 아연이나 내지는 한미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임시 주총이 그래도 금방 지금 다가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주총이 3월인데 거기에서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주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더 만들어 나갈 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곽 파트너는 티웨이 항공, 그러니까 경영권 관련 이 테마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박 이사님은요? 앞서서 저는 한미사이언스를 선택을 했는데 네. 앞서서 이제 그 곽 파트너가 설명 잘 해주셔서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의 뭐 순환출자 구조로 인해서 지분 구조가 탄탄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현대차만 보더라도 사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지분 채 1%도 안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K 밸류업이라고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 K 밸류업 다 필요 없고 그냥 저평가 기업들한테 사모펀드 하나씩 붙여주면 그야말로 주가가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네.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한미사이언스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이슈 말고도 근 10년 동안 지금 가격 이하로 빠진 적이 코로나 때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유석이 워낙 탄탄한 가격대라 한미사이언스 지금 시장 상황 고려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곽유정 파트너,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슈 두 가지, 그러니까
환율 관련 이슈, 그다음에 경영권 분야 이슈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위아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에 아쉬운 3분기 실적이라면서 공작기계 사업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고객사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외형이 둔화됐고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장에서 턴어라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현대차의 납품이 기대됐었던 HEV 엔진 입찰이 지연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밸류에이션 하락도 함께 반영하면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77,000원에서 목표 주가 62,000원으로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네요. 다음 장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동사 이렇게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작기계 사업부의 매각인데요. 동사는 공작기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문의 매각 대금은 약 3,400억 원 기준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매각 대금으로는 핵심 사업부인 모빌리티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또 신사업 부문인 전기차 열관리 부품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공작기계 사업 부문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고 또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이번 매각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사업 조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IM증권이고요. 현대제철을 다뤘습니다. 제목에 놀랄만한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줄임표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현대제철 3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510억 원을 냈는데 이뿐 아니라 4분기도 실적에 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중국에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면 유의미한 주가 변동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업황이 너무 어렵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월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에서 3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여러 사업 부문, 봉형강, 판재류 그리고 강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봉형강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익성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시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철근 판매량이 전례 없이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가 심각하다고 리포터에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철근 업체들도 4분기 가격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일제히 철회하고 오히려 감산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은 수익성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판매를 지양했었던 유통량 수주도 재검토하고 있는 게 업계 실정이고요. 또 이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재료도 업황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열연 가격이 이렇게 반짝 상승한 바 있었는데 이마저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열연 가격 상승세 중국에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관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IM증권에서는 트럼프 당선에도 반등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화석 연료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강관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인데 결국 이 트럼프가 화석 연료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가 유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유가가 하락한다면 강관 수요도 다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죠.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영업 환경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작에 앞서 미국 증시 지난 사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으로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과 S&P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주들의 7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테슬라가 금요일에도 3%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독일에 배치한 F-16 전투기를 중동으로 이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실제로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공격을 했지만 국제 유가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으나 현재 관에서 추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더불어 좀 무난한 흐름들과 더불어 좀 중동발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의 움직임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이탈한 상황에서 횡보 구간에 놓여 있고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저점을 좀 잡혀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어려운 장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다음 주 대선에 있어서까지는 시장이 큰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방산주에 대해서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주항공청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 정치권 태양광 드론 상용화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있어서 투자로서의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 최근 FA50에 대한 수출 협상이 지속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 움직이지 못했던 방산주로서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권을 이용하신다라면 여전히 좀 공략 가능한 시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7거래 연속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편입하셔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 접근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8일 월요일 마켓나우 1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8시 49분 이제 개장 한 10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최은 앵커와 함께 네 명이서 함께 또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데일리 전문위원이죠.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실적 나온 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얘기 잠깐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매출이 0.74% 늘었고 영업이익이 28%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4%가 늘었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17%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159%가 늘었고 저는 영업이익률이 9.8%로 예상했던 게 12.5%까지 이렇게 나온 게 되게 더 눈에 띄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현대로템 방산주로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3분기 실적에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충분한 그런 주가 상승의 근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현대로템 실적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네. 마켓 오늘 시장 탑3 어떤 거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시장 얘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진 못합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가장 큰 기본 상황은 자신 없는 증시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력소를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섹터에 대해서 얼만큼 최대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관련된 쪽들은 여러 가지 섹터 특히 지금 시장에서 또 강했던 섹터가 좀 또 흔들리다 보니까 또 믿음과 신뢰가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싶긴 하더라도 그래도 체크는 섹터 쪽으로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도 선별적으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계속 또 확인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톡신이나 바이오 쪽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실적은 괜찮을 텐데 빠진 화장품이라든가 또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맞게 어떤 눈높이가 이어지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한번 대응책을 또 마련하는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관련돼서 또 이번 주 대거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일단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S&P 500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40%가 실적 발표됩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빅테크 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알파벳, 메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모두 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되 특히 여기서 KPEX 투자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PEX 투자가 생각보다 좀 약간 느슨하게 나오면서 내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는 타격을 받겠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또 느슨하게 나오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주주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년에도 투자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엔비디아의 관계와 함께 같이 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쪽에선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삼성전자죠. 이쪽에 대한 실적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은 일단 말씀드렸던 실적 관련된 얘기 외에도 이제 다음 주면 대선이 미국에서 열려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또 국제금리 상승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신흥국 쪽에서 절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이어지기 시작해야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월 초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그와 관련된 또 미국의 반응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꽤 많은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잘 확인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도 실적을 잘 나오는 기업들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보고서에 따른 시장의 영향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포인트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날 방금 봐줘 중에 금이 가장 세니 은행에서 증권보험, 키움증권이나 삼성화재로 옮겨가는 그런 종 안에서 횡으로 확장 전략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주의 초강세, 이게 특징적인 시장의 지금 움직임입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급등을 했죠. 계속 뭐 미리 2달 전부터 얘기해왔던 주제잖아요. 메리츠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가 불을 뿜으면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행 가진 그 지주회사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지방은행이 한계에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시중은행보다 굉장히 탁월한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JB금융지주가 저 정도의 그 시장에서의 대접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도 대접을 아직도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3, 4등주로 옮겨가는 거. 미리 우리는 타순을 선정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 2, 3, 4번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었다면은 수익이 더블 이상으로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주의 초강세, 왜 금융지주 시대인데 은행주라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르익지 않은 금융지주 회사들이죠.
앞으로 이제 뭐 골드만삭스니 뱅크 오브 아메리칸이 세계적인 그 어떤 그 구조를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부동산 시장이 일단 조금 살아났고 뭐 여기서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왈가왈부로 굉장히 갈리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은행주의 실적에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한 게 도움이 된 게 팩트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급증한 걸로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급등을 한 지금 실적이 바탕이 된 이 흐름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움증권이라던가 이 삼성화재라던가 이런 걸로 전이 될 수 있으니 미리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키움증권에서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목동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쪽에 참여하면서 이익을 얻기 시작하는 이런 전망들 이런 것들이 키움증권의 실적에도 부동산이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저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우리나라의 그 수수료 수입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떠오르면서 그걸로 지금 상쇄하는 흐름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게 은행, 증권에 다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권 분쟁주의 급등입니다. 고려아연은 뭐 맨날 나왔고 140만 원을 갖다가 제가 그때 굉장히 뭐 이런 그 돈이 시장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흐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돈 자랑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140만 원 갖다가 거의 상한가 근처 수준에서 4%까지 빠지는 급등락이 나타났죠. 그런 거를 주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티웨이도 지금 관련되어 있죠. 티웨이가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티웨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알짜 노선을 물려받았죠. 그 모멘텀에다 플러스 알파로 대명 소노그룹에다가 예림당 둘이가 지금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됐어요. 지분 격차가 거의 나질 않거든요. 대명 소노그룹은 절대 경영권 그 탈취에는 욕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렇게 점유율이 지분율이 1~2% 차이로 붙은 상황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강한 모멘텀으로 불러일으켜져서 고려아연, 티웨이 그룹을 흔들고 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급등입니다. 지금 방산주가 여전히 강하지만 재건주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산하고 재건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 지금 이게 트렌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방산이 강하게 움직이고 재건이 좀 뒤에 움직이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시소처럼 지금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재건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토가 초토화되어서 재건을 같이 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0년간 4,860억 달러가 소모된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나 SG가 급등하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 의원은 은행주, 방금바조의 이제 금이죠. 은행주,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이렇게 세 아이템을 탑3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58분 30초. 빨리 동시효과 가야 되겠네요. 최윤 앵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관망기조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85선 여전히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728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55,900원대 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6,0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온 삼성전자 주가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1.4% 이상의 상승 탄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도 SK하이닉스 괜찮습니다. 204,000원대, LG엔솔 1% 가깝게 하락세,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확정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 가깝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오늘 시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KB금융 오늘은 1% 넘게 하락세, 기아 그래도 오늘 1% 넘게 상승 탄력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치 결과 듣고 왔습니다. 아, 10월 28일 월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오늘 여러 가지로 환율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유가 상황도 좀 체크해봐야 될 거고 매크로 지표 쪽 봐야 될 게 좀 많고요. 앞서 좀 말씀들 하셨던 대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 30일 확정치 발표되는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초반에는 좀 살펴볼 방향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이런 또 잘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들도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초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개장 출발 상황을 좀 자세히 먼저 들어보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현재 시장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와는 약간 다르게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거래를 출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하면서 2,588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코스피가 2,600선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38% 넘게 상승하면서 730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의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켓스피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캐펙스 투자라든지 HBM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망세 이어집니다. 0.18%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오늘 시장에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는 주인공인 듯합니다. 2% 가깝게 상승 탄력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선별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루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시장에서 주가 2.8%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기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약 7% 하회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기아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낮아진 만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기아의 주가 1.2%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최근 들어서 올라오면서 완성차 쪽에서는 오늘 시장 기아가 조금 더 강력하게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1% 강세, 네이버 1% 넘게 강세,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1.5% 넘게 상승 탄력 현재 구간에서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2위 기업, 3위 기업 모두 다 1에서 2% 넘게 상승 탄력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구간에서 1.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1.7% 넘게 상승세. 양극재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2%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22% 넘게 급등한 이후로 금요일장에서도 추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양극재 쪽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HLB 3.2% 넘게 상승세, 리가켄바이오 3.7% 넘게 상승, 삼천당제약은 3.8% 넘게 상승, 휴젤도 1.3% 이상 상승 탄력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업종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상승하는 업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주인공입니다. 1.4% 넘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 화학업종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 3위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1.1% 넘게 상승세. 그리고 4위 업종은 항공입니다. 5위는 제약업종 현재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5위 업종 그리고 6위 업종까지는 오늘 시장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지고 가면서 양 지수도 현재 모두 다 잘 가고 있고 업종별로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예, 최은혜 앵커 수고했습니다. 삼성전자 0.5%, SK하이닉스 1.2%, 시총 중에서 이렇고 반도체주는 이렇고요. 자동차주는 현대차는 마이너스인데 기아는 1%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금융 지주사들은 다 좋지 않네요. KB금융 3% 넘게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도 2% 넘게 빠지고 있고 일단 코스피 상황이 좀 그렇고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오늘 플러스 상황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 역시 항공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자, 전반적인 앞에 상황들 최은혜 앵커가 잘 정리해 주셨고요. 두 분이 이제 오늘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또 2,600선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오전은 항상 강했다가 오후장이 또 얼굴이 뒤바뀌는 모습들이 예.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참여자분들도 지금 거래량 봐서는 그런가 보다 싶은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뭐 추격하고 따라가려는 의지마저도 별로 없는 거래 흐름들이 일단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은 또 똑같습니다. 주식 팔고 선물 사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10분도 안 됐기 때문에 기조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만치 하면 됐다라는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현물 쪽에서 좀 나와줘야 시장의 반응이 좀 더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철강 금속 쪽이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그밖에 화학 그리고 의약품,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그래도 약 한 3분의 2 정도의 섹터 업종들이 더 강하다라는 쪽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하락하는 쪽이 보험, 증권 그리고 또 금융 쪽이 좀 약하고 건설주까지 해서 생각보다 좀 부진한 쪽들도 좀 보여진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오늘은 일단 수급의 힘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공백 상태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식 안 해.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 거래가 못 붙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들이 이 공백을 채우고 좀 시장 흐름들이 활기를 채우는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 또 적어도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대표님, 그렇죠? 오전에 상승 출발했다 오후에 꺾이는 경우를 저희가 요즘에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이게 거꾸로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신입사 위원 좀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여전히 뭐 기조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2달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뭐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그 테슬라니 뭐 TSMC니 이런 수준을 따라가질 못하고요. 항상 뭐 테슬라가 뭐 실적 때문에 급등을 하고 TSMC가 실적 때문에 급등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실망감만 안겨주죠. 우리나라는 결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방금 바조가 계속해서 유일하게 그 기조를 갖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널뛰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다시 1.19% 오르고 40만 원을 눈앞에 두고 39만 5천 원을 10월 1일 날 찍었죠. 4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가 이 그 기술적 저항으로 심리적 저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라인은 이제 없거든요. 전고점도 없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돌파해 버렸고 여기서 이제 뭐 위가 아예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지지 저항이라는 예를 들어 마디지수 때가 심리적인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40만 원, 뭐 45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 39만 5천 원에서 한번 눌렸다가 지금 다시 도전하러 가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알테오젠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둘 다 40만 원대의 벽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뚫으려고 하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지금 2등주죠. 이것도 지금 이제 25만 원을 26만 5천 원까지 갔죠. 30만 원을 눈앞에 두고 또 이제 마디지수의 저항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지금 뭐 실적도 나왔는데 이미 지금 반영이 돼서 얘도 지금 6만 8천 원, 7만 원 라인을 앞에 두고 있죠.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어떤 전고점의 저항이라던가 고점 추세선, 무슨 이동평균선의 저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등주죠. 풍산. 풍산이 이제 이 8만 원대와 2024년도 5월 달의 고점을 이 지금 도전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죠. 왜냐면 아까 1, 2, 3등주가 아직도 죽지를 않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이제 4등주까지 기회가 오거든요. 풍산 같은 경우에 2010년과 2017년
그다음에 2024년의 고점. 지금 몇 년짜리입니까? 무려 20년이죠. 15년이죠. 15년간의 고점을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15년 동안 쌓인 매물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심리적인 저항이라는 게 15년 전에 물리신 분이 15년 뒤에 계좌를 열었는데 나에게 본전이 왔어요. 그러면 1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무나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매물이 공고하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걸 돌파했다는 것은 힘이 정말로 강력하다는 뜻이고 그 위에서 5개월 연속 지금 다지고 있죠. 그걸 다졌다는 것은 옛날에 과거의 고점이었던 게 이제는 완전히 시멘트 같은 지지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 8만 원 도정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의 돌파를 기대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에서 큰 수익이 난 것을 수익의 절반 이상을 떼어서 풍산으로 가는 전략 계속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이미 그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이익 실현 하실 분들은 신나게 그냥 이익 실현 해도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 안에서 횡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CDMO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치료 분야에서 넘어서서 진단 분야라던가 이런 쪽으로 옮겨 타는 또 종 안에서 횡의 전략.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얻은 다음에 절반 이상이나 전략 매도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확산 과정을 지금 노리는 전략. 이런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하니까 지금 그 수익이 많이 탄 부분을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옮겨 타는 전략. 그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중간에 이제 제바비로 떨어져 나왔던 뷰티, 뭐 VT라던가 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들은 추세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밑바닥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다시 타고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모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게 잘 나가다가 이제 꺾였잖아요.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이동평균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공략을 하면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권 분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CTC 바이오 있죠. 지금 파마리서치가 CTC 바이오를 다시 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파마리서치가 CTC 바이오를 가져갔을 때 포트폴리오가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TC 바이오가 갖고 있는 것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랑 조루를 같이 해결하는 복합제가 있거든요. 물론 한간에서는 조루 환자가 별로 없는데 왜 그거를 내세우냐, 약간 발기부전의 후발을 노리는 게 아니냐. 어쨌든 간에 그게 전략입니다. 제약사에. 중요한 거는 파마리서치가 갖고 있지 않았던 분야라는 것이죠. 비뇨기과랑 동물 쪽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파마리서치 실탄이 4천억 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쏠 수 있어요. M&A를 그동안 여러 건을 해왔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의 기조는 바뀌지가 않아요. CEO나 임원진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M&A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마리서치가 지금 과열권에 진입해서 들어갔지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처럼 과열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올리는 추세 올려쳐서 계속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플랫폼 기술 수출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의료기기라던가 지금 저 뷰티 쪽인데 파마리서치가 24만 원을 돌파하면서 25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도 방금 봐줘 이 기조 하에서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늘 말씀드리던 그런 쪽보다는 파마리서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신 게 눈에 띄네요. 예, 지금까지 전체장 봤고 지금 시장 상황 잠깐 보면 외국인이 500억 가까이 491억 팔고 있고 예, 코스닥에서는 근데 270억 삽니다. 기관은 500억 사고 이렇게 예, 개인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경우이고요. 좀 지수는 0.6% 코스피 올랐고 2,600선 좀 바짝 다가서 있네요. 코스닥은 좀 1% 가까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섹터별로 어떤 sek터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 최혜원 앵커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15분을 지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관련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섹터는 STO입니다.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 오늘 시장에선 정책주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STO 법제화 작업이 추진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좀 작은 기업들 쪽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쪽이 크게 더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입니다.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불리는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가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그리고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가 2025년 안에 2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크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항공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인수 작업이 내달 말에 EU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TA항공의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오늘 시장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승하는 기업들 중에 특징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스피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눈에 띕니다. 제노포커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디모아도 상한가 기록을 했고 한세, MK 26%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TY홀딩스 15% 넘게 상승세, 핑거도 13% 넘게 상승세, 스튜디오 미루도 14% 넘게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12% 넘게 상승, 젠백스도 10%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쪽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휴림 로봇 10% 넘게 상승세, 에이징랜드 12%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STO 관련 기업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이 또 많이 실리는 기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많이 실리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클로봇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입니다. 다만 공모가 대비해서요. 14% 이상 하락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상승은 1%대에 불과하지만은 거래량은 많이 실리는 현재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뜨거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1.4% 넘게 상승세 그리고 STO 관련해서 핑거가 오늘 시장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요. 상승하는 그 폭도 큽니다. 13.7%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아파트 열풍에 따라서 지난주 쉼없이 달려온 YG 플러스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연결해서 대명 소노 시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 상위 기업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림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상승 흐름도 10%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거래량도 현재 구간에서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원전 관련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3%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거래량도 현재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들을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섹터별로 중요한 포인트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특징도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침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의외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게임주 쪽에서 시프트업이 주가가 좀 강했었습니다. 게임주요? 예, 게임주 쪽에서 특히 중국 판호가 또한 2달 만에 다시 열렸다라는 쪽에서 NC소프트의 리니지2M 그리고 또 시프트업의 전쟁의 여신 니케 이쪽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가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매물 나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에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스타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서서히 부각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외로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어떤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특히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좀 확산에 대한 모습들로 좀 가져가나 싶긴 한데 자리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매물이 좀 많습니다. 이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테슬라의 호재가 그대로 또 국내 2차전지 소재 쪽까지 들어온다. 이거는 아직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달러 강세로 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은 여전히 아직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그를 구성하는 피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호 석유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오늘 석유화학 쪽의 종목들이 괜찮네요. 그런 예. 쪽에서 뭐 대한유화도 턴하기 시작하고 금호 석유가 또 부각을 받는데 어려운 자리 쪽에서 돌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최근 동향은 천연 고무 쪽이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결되는 합성 고무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LB 라텍스 쪽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도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참 어떤 이 회사도 밸류업을 하나마나라는 쪽에서 그래도 가닥을 좀 자사주 소각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추가적인 탄력들을 보강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말씀 들었고, 자, 신일섭 위원님 오늘 특징주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게임주 얘기가 나서 뭐 살짝 그 맛만 찍고 갈 건데요. 왜냐면 게임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 그냥 디저트나 에피타이저 수준으로 건드려야 됩니다. 저기를 주력으로 했다가는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1등주는 일본에 있습니다. 넥슨. 일본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투자를 하시고요. 근데 100만 원 단위라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넥슨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금 FIFA, 이제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원래 FIFA를 갖고 있었던 저 EA 스포츠는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랑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 그 다음에 시프트업의 그 스텔라 블레이드 3인방이 지금 경쟁인데 전 개인적으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받을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뭐 투표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는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 4대 천왕 플랫폼 기술 수출. 여기서 수익이 워낙 많이 나신 분들은 사실 다른 데로 가도 여한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오늘 오르고 있는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도 얘기 드렸죠, 이미.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뭐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백종원 선생님이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포커스는 처음엔 어디 맞춰주겠어요? 콩나물 국밥에 맞춰주겠죠. 백종원의 콩나물 국밥. 그 다음에 포커스가 어디 맞춰주겠어요? 그 콩나물을 누가 제공하느냐? 콩나물 공장으로 가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딱 전면에 나선 기술 수출한 애가 누구야? 이러다가 그 기술 수출한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공장은 어디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항상 똑같아요, 알고리즘이. 먼저 생각나는 거, 관심이 먼저 가는 거, 나중에 생각나는 거, 관심이 나중에 가는 거.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뷰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뷰티 얘기를 하겠죠. 해드려야겠죠.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에 1등준 다 가려드렸습니다. 플랫폼에서 1등준 누구였어요? 실리콘2. 뭐 플랫폼에서 1등이라고 하기에는 모델이 딱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실리콘2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업체들 인디 브랜드를 뒤에 받쳐주고 물류를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사이트도 지금 구축해주는 이런 업체죠. 그 다음에 이 그 OEM, ODM에서 CNC 인터넷을 코스메카 코리아가 같이 갔었는데 CNC 인터넷을 중간에 빠지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끝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브랜드에서는 누가 1위예요? 지금 누가 말해도 지금 다이소에서 파는 리들샷을 만드는 VT가 1위입니다. 이 세 개가 1위인데 자, 다이나믹한 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VT를 해야겠죠. VT는 지금 무려 2022년까지 가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그 당시에 고점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디 있었냐면 2008년과 2012년 고점이
지금 3만 원대에 있습니다. 이 20년간의 고점, 아까보다 더 길죠. 그 15년짜리보다 더 길어요. 이거는 20년짜리 고점을 위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다져지고 위로 터지면은 다시 한번 4만 원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2024년 6월 달에 딱 정확히 4만 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모든 업종, 섹터, 종목 가리지 않고 아시겠죠, 지금? 아까 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알테오전은 40만 원 마디지수대에 지금 저항에 걸려 있는 거고, 맞죠? 지금 VT는 4만 원 저항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저항대, 심리적인 저항대와 고점이 있는 VT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점을 만약 돌파하는 순간에는 정말 강력한 장대 양봉 아니면 갭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추격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VT는 빨리 움직이니까 그 리듬감에 적응하실 수 있으신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중에는 CNC 인터내셔널은 20개월 선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10개월 선 위에 있죠. 누가 1위예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1등 줍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 레벨은 틀린데 이 대응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처음에 이 상승을 놓치신 분들은 이 다음 부분을 기다리세요. 지금이란 게 언제냐면 월봉에서 RSI 과열권에서 벗어나면서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에 캔들이 10개월 선에 닿는 그 처음 닿는 그때 두 번째 올인의 기회가 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 시점에 오고 있죠. 확인해 보세요. 보조지표가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개월 선에 닿는 그 시기가 두 번째 공략의 시기입니다. 지금 바로 오고 있죠. CNC 인터내셔널은 20개월 선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운돼서 아래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약한 것이죠. 대신에 이동평균선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닿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더 강하니까 정석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비중을 더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2는 얘기 안 드렸는데 실리콘2까지 얘기하면은 실리콘2도 똑같습니다.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10개월 선으로 다가가고 있죠. 바로 그때가 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뷰티는 실리콘2랑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의 두 번째 배팅의 기회가 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V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 돌파의 기회가 오고 있으며 실리콘2랑 코스메카 코리아는 결정적인 두 번째의 배팅의 기회가 오고 있다. 다른 데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지금 뷰티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배팅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 빠따를 휘둘릴 준비를 하고 타석에 들어서십시오. 네, 화장품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숫자 잘 나오는 화장품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께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좀 여쭤볼 텐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의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한 30분쯤 됐는데 시장이 꽤 셉니다. 지금 2,600선을 안착을 하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가 힘내고 있고 현대차가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붙나라고 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오후 가봐야 됩니다. 저희가 몇 번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는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너무 크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시장 이길 만한 섹터와 종목들 또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끌어가는 게 더 맞는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잘 가서 너무 기분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차분히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신입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실적 M&A 모멘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별적 접근 필요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냥 그 실적 모멘텀으로 그냥 정직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모멘텀 중에 실적이라는 가장 정직한 모멘텀조차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환경이란 것이죠. 때로는 저렇게 티웨이항공처럼 실적이 안 돼도 M&A 모멘텀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히 분석하고 굉장히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고 접근해야 그 확률 낮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성공하려면 굉장히 바짝 들여다봐야겠죠. 그런 걸 인정하면서 열심히 들여다보셔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본인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분야가 또 이렇게 투자 분야가 아니냐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김민수 레모리서치 대표, 신일서 이데일리 전문위원 그리고 이제 최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일장 이 시장 선발 종목 살펴볼 시간이죠. 황혜수 차장님 연결돼 있고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산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자사업부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내년 전자사업부의 그 매출이 예상되는 매출이 약 1.1조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엔비디아사의 블랙웰 모델의 그 후속 모델까지 차세대 관련된 칩의 단독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칩 공급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의 자회사, 두산 전자사업부의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만의 업체 루빈과 같이 그 계속해서 엔비디아 향 비딩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대만 경쟁 업체를 제치고 단독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관련된 매출이 잡힌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양 매출 증가 그리고 이외에도 AI 가속기의 그 하이엔드 제품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여전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사실 논란도 좀 있었고, 근데 좀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회사의 본질 가치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다시 좀 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된 것 같네요, 말씀대로. 자, 두산 가격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목표가 26만 원, 현재가, 그다음에 현재가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마켓나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고요. 전략 정비해 보면서 이번 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관련해서 전망에 따라서 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대선 전까지는 좀 이런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좀 여러모로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 미 대선 결과를 뭐 점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뭐 지금 나오는 뉴스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부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주요한 경합주에서 사실은 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금리 어떤 상승으로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러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아무래도 좀 대선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뭐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국채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50bp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60bp 이상 올라온 상황들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금리가 급등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도 뭐 금융시장에서 경험했던 뭐 금리 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러한 리스크가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분은 이제 뭐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 있긴 하지만 미중 갈등 문제를 격화시킬 거고요. 또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도 사실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인상했을 경우 내년도 세계 성장률이 0.8%포인트 정도 둔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내 수출에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트럼프 미 대선 결과는 자칫 이제 국내 시장에 단기적인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볼 수 있겠다. 국채금리 상승과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타격을 볼 수는 있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손 놓고 좀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지금 미국 대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비 전략을 좀 시급하게 마련해 본다면 좀 어떤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 크게 봐서는 이제 대선까지의 전략하고 대선 이후의 전략이 사실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대선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턱대고 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되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 무게를 계속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선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얘기되는 뭐 업종들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조금은 좀 업종에 우위를 좀 두고 또 금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뭐 이러한 쪽에 어떤 자산 쪽에 조금 뭐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이제 전략을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선이 임박해서는 조금은 좀 포지션 자체를 아무래도 좀 중립적으로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가 당선이 될지는 사실은 돼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올인하는 어떤 배팅 전략 자체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수혜주로는 방산, 금, 비트코인이 꼽히고는 있는데 당연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투자 전략 갖고 가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의 명암이 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내놨죠. 이로 인해서 HBM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좀 HBM의 후발 주자격으로 실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될까요? 예,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 자체가 저희 국내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다소 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이 뭘까? 뭐 대표적으로 뭐 금융업종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실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쪽이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좀 발생하는 쪽의 그 업종이 아무래도 좀 K 방산으로 하는 이제 방산 업종 자체는 여전히 좀 여러 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떠나서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좀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그 전력 수요와 관련된 그 에너지와 쪽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미국의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 뭐 이러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관련 업종, 에너지 관련 업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 에너지 쪽 좋게 보고 계시네요. 방산이 트럼프 수혜 말고도 워낙 수주가 견고하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역시 AI 시대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 등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죠. 이 두 업종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이번 주 안에 단기적으로 1,400원, 뭐 1,450원까지 이야기하는 또 기사도 나왔던데 이 원화 약세 흐름이죠. 원화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원화 약세 요인 자체는 뭐 미 연준의 추가 비컷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 거기에 따라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이 가장 뭐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뭐 추가적으로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승하는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뭐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의 어떤 약세 흐름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화에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변수로는 그래도 일본 엔화 약세를 좀 들 수 있고요. 어제 뭐 일본의 중요한 선거에서도 이제 집권 여당 자민당이 과반에 이제 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엔화가 자체가 상당히 약세인데 이미 뭐 엔화가 이제 150엔을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들 또 중국도 각종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위안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부분 이러한 대외 변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죠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쇼크를 기록하는 좀 국내 경기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도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환율의 그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재료가 상당히 이제 풍부한 부분 자체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1,390원대까지 끌어올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1,400원대까지도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화를 이제 강세로 돌린 요인 자체가 아직은 좀 뚜렷한 부분들이 없고 뭐 대선 결과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 자체가 역전이 되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1,400원대 환율의 진입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1,400원대 하면 항상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뭔가 자금이 빠져나가고 뭐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뭐 이러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신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원화만의 약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변국 통화들이 대부분 다 동반 약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1,400원의 안착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이제 1,450원 얘기를 하셨지만 1,450원 정도가 만약 뚫렸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1,500원도 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환경은 뭔가 좀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임계치 자체는 한 1,45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1,450원 넘어가면 그럼 좀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좀 뭐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분위기 자체가 뭐 안전자산 선호가 더 강해진다든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뭐 금리 자체가 뭐 우리가 뭐 5%까지는 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는 좀 금리 발작 현상 자체가 나타난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는 한 1,450원까지도 사실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또 조정하는지 흐름에 따라서도 연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또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일본도 엔화 약세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엔저라고 불릴 정도로 엔화 약세가 지금 한국의 원화 약세보다도 더 심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 추정치가 나왔을 때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도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본의 저성장 흐름도 고려가 됐겠지만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해서 1인당 GDP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엔화 그리고 일본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엔화도 당분간 좀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이슈가 시계로 이제 신임 총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뭔가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엔화 강세 심리를 사실은 자극을 했었는데, 실제 그 신임 총리의 어떤 정책 기조 자체는 기존의 아베 정책,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자체도 조금 추가 금리 인상에 뭐 그렇게 서둘러서 나서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좀 엔화의 약세 현상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다시 좀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도 엔화 약세 심리를 사실은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 자체가 과반에 이제 실패를 함으로써 전국 불안 자체가 다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좀 엔화에는 또 약세 어떤 재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엔화는 150엔대 뭐 초중반에서 계속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좀 일본 증시에는 뭐 그동안 일본 증시의 어떤 상승 동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과 슈퍼 엔저였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환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자체는 좀 강보와 흐름 자체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 발표 이후로 또 엔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엔화의 흐름도 잘 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중국 관련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도 여전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인 재정의 통화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는 있는데, 향후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또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차례 이제 대규모로 보였었는데 오르다가 다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중국 증시는 어떻게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증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양에 대한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 자체가 다시 하락한다라는 거는 부양 효과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신뢰를 크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변수는 아무래도 1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미 대선 결과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국의 재정 부양인데, 그 재정 부양이 결정되는 회의, 전인대 상무회의가 11월 4일부터 개최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그 재정 부양 규모가 나올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2조에서 한 4조 위안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일부에서는 뭐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12조 위안도 필요하다는 또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그 패키지, 어떠한 규모가 나올지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로운 건 사실은 이제 원래는 10월 말에 그 전인대 상무위가 결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11월 초로 옮겼다라는 거는 중국 당국 자체도 결국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재정 부양 규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저희가 11월 초에 미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재정 부양 규모를 볼 수 있다, 확인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또 사이즈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의 어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떠한 재정 부양 또 방침이 나오느냐, 시장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국내 증시 좀 많이 부진했다 보니까 투자자들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3분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결제액이 전분기 대비 30%, 37%가량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로의 이탈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 반전의 기회는 좀 언제쯤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 아무래도 11월 초에 그 변수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 결과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든지, 또 중국의 말씀드린 대로 재정 부양 정책 규모 자체가 시장을 상당히 상회하는 아주 대규모의 어떤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가 중국발 효과를 조금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변곡점의 형태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이 변화의 그러한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11월 초의 변수들, 그러니까 미 대선 결과라든지 또 중국의 재정 부양 결과 이러한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는 마켓나우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